시험이 한 달도 더 남았지? 한 달 반? 좀 이르다, 그지? 어법 공부하기가. 옛날에들 어법을 막 12월에도 하고 막 11월 달부터 어법을 공부하고 다 까먹어. 그러고서 막상 이제 5월 달에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 이 보험어법을 옛날에 막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론 공부해가면서 했는데 그놈의 이론이 없거든. 매 해마다 어법은 조금씩 바뀌고 왜 바뀌는 거 하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문제가 있거든. 그럼 그거 보완해서 또 바꾸고. 보험어법은 공법이어서 공법은 좀 잘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있어 보자. 뭘 얘기해야 되나? 도서가 좀 없다. 하여튼 내 얘기는 뭐냐면 어법을 일찍 공부하면 일찍 공부할수록 손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개강도 좀 늦추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이 그러면 학원이 또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 하면서 좀 그래. 그래서 우리 늦출까? 이대로 경쟁은 이제 됐으니까 이대로 뭐 한 보름을 늦춘다든지 좀 이르다. 왜냐면 이런 과목이거든. 이 보험어법 과목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슴푸레하게 넣어놓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예요. 아, 이게 뭐 내가 뭐 아나? 시험지 나눠주기 전에 또 친구가 또 주책 없이 물어본다고. 너 보험어법 뭐 알아? 기억이 안 나거든. 모르겠는데 그러면 급히 불안해진다고. 근데 어법 문제를 딱 이제 풀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도 몰랐는데 뭐 좀 쓴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푸른 것 같단 말이야. 뭔 말이냐면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자고. 보험어법을 여러분 나는 여기 계리사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제일 많구나. 계리사는 20문제잖아. 20문제 중에 나는 뭐 18개 이상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보험어법 어려워져.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16개 이상만 맞자라고 생각한다면 보험어법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들한테 그러니까 90점으로 얘기를 하자. 90점. 조금 좀 아래로 나는 좀 게으르니까 85점 이상만 맞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험어법은 쉬워요. 내가 꼭 100점 안 맞으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그런 사람은 이게 이제 1년 공부해야 돼. 다 조문을 다 암기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보험어법 조문 바뀌어. 다시 암기하고 100점 맞으려면 한 2, 3년 걸려요. 그냥 버리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내 문제는 버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쉬워요. 할 거는 쉬운데 다 맞추려고 그러면 왜냐면 340 몇 쪽 340 몇 쪽 아니라 맨 뒤에 조문의 벌칙 조항 한번 살짝 볼까? 내가 보험계약법은 조문 다 남바까지 외우는데 이거는 늘 몇 조냐? 벌칙 조항 한번 보자고. 벌칙 조항이 200조. 200조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 209조. 한 개 조문이 2페이지인가 그래. 하나, 둘, 3페이지구나. 209조. 과태료. 이거 다 암기하려면 한 조문인데 209조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거에 대비해서 이 한 장반에 조문을 암기할 생각 있습니까? 없지? 버리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시행령 무지하게 두꺼워요. 그거 다 암기하면 혹시 모를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무척 많거든? 그런 거 버리면 마음이 편해져. 내가 권장하는 것도 뭐냐면 머릿말에 썼지만 보험어법을 만점 맞아야겠다는 사람한테는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저 초판 쓸 때 의도가 그래서 다들 모든 책들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앞에 이렇게 두꺼운데 반절이 조문이야. 왜 이러는 거야? 말리는 거야. 근데 내가 모험을 감행했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책 한 권씩짜리라고 막 다 빼버렸어요. 대신 거기서 중요한 관련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문제 뒤에다가 요거는 좀 봐라 그래서 그 문제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대신 조문 다 빼버렸어요. 보지 말란 얘기지, 내 얘기. 그거 봐야 혹시 모를 한 점을 잡을 수 있을 뿐이지 결코 혹시 모르리야. 그것도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혹시 모를 한 문제. 몇 총회랑 같은 거야. 5,0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를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책을 처음에 머리말 쓸 때 내가 책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얇게 원래 의도가 200페이지가 넘지 않게 편집을 한다. 저걸 편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콘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콘도에다가 기출문제를 전부 몇 년쯤가를 복사해가지고 와서 문제를 다 오렸어요. 오려가지고는 바닥에 이렇게 놓고 유사한 걸 이렇게 모으는데 똑같은 걸 이렇게 모으면 의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섞어야지. 이렇게. 의도가 뭐냐면 1번을 보고 나는 공부하지 말자는 거야, 법문 공부를. 1번을 한번 보고 과감하게 틀려주고, 연습이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를 또 틀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똑같은 문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여기서 저기서 좀 본 건데 하고서 여기서는 좀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3번을 반복시켜보자. 이렇게 인터벌을 둬가면서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또 못 맞추면 그건 뭐 고릴라지.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어요. 야, 그걸 갖다 이렇게 배열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3박 4일인가 그때 가서 콘도에 가가지고 매일 자르고 이런 거야. 방바닥에, 콘도의 바닥에 전부. 그러니까 거실 바닥에다 놓고. 그리고는 이제 의자를 올라가가지고 보는 거야, 이제 쫙 배열을. 그때는 눈이 좀 시력이 좋아서 웬만하면 문제들 이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야 돼. 이렇게 보고 오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3일째 되는 날이었나? 3박 4일이었나? 그래서 너무 이제 벅차가지고 담배 한 대 피려고 문을 싹 여는 순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했네. 그래서 콘도에서 원래 3박 4일 예정이었던 게 5박 6일 해가지고 다시 문 꽉 잠그고 그리고서 해서 편집을 했는데 의도는 문제로 공부하자라는 거야. 이론 공부하지 말자. 왜냐면 어떤 합리적인 이론도 없어요. 계약법은 이론이 있어요. 주관주의는 주관주의만이, 그러니까 A소를 취하는 사람이 쭉 어떻게 변형해도 지문은 하여튼 이걸 거꾸로 노트래도 하여튼 이렇다고. 결코 A소를 주장하는 놈한테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돼. 이딴 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게 계약법이야. 그런데 보험법은 논리적 일관성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론 공부하니까 RBC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게 지급여력제도가 유럽연합식이었거든. 유럽연합식 지급여력제도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T계정에서 부채 더하기 자본을 하면 자산이 되죠, 이게. 총 자산. 재산은 남의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가지고 내가 지금 총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잖아. 그런데 RBC 제도는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냐 그러면 이게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N명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피 받아가지고 내 예측이 맞는다면, 내가 확률 통계를 적용해서 예측이 맞는다면, 그리고 다수성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대수의 법칙은 적용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측치와 실적치는 빗나감이 없을 거란 말이야. 주사위 6번 걸리면 안 맞지만,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안 맞지만 600만 번 걸리면 얼추 맞는다면, 얼추 맞는다면 거의 같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600만 번 걸렸는데 100만 10번 나왔으니까 왜 100만 번이 아니고 100만 10번이지라고 하면 전응하지, 그치? 완전히 나온 거야, 제대로 나온 거야, 그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의 수만, 계약자 수만 충분히 많다면 이거 맞아야 되는 거지. N명 중 R명이 사고 나고 Z만큼 보험금 줘서 얘가 같아진다. 소위 위험단체 자족의 원리도 저들이 낸 돈으로 저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대이변적인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내 돈 없다 그러면 이 회사 이거 부실한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내 돈이라도 이만큼 그럼 내가 이만큼이 모자란다고 내 돈 줄게 하는 게 보험자의 자본 계정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급 여유돈이라고 그러죠. 지급 여력. 지금 여력급인데 이게. 그래서 로저 캔이라는 친구는 폴리시 홀더 서플러스라고 그랬어요. 폴리시 홀더는 상법 640조의 보험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지. 증권 갖고 있는 계약자지. 얘의 서플러스라고. 잉여라고, 잉여.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하면 잉여 얘기하죠. 이게 무슨, 까먹었네. 수요자 잉여라고 그러나?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오버되는 부분. 그런 것처럼 잉여라고, 이게. 이게 웬 떡이냐지. 그러니까 내가 낸 돈도 아닌데, 우리가 낸 돈도 아닌데, 지 돈으로 물어준대.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냐지. 그치? 근데 이 지급 여력은 결국 이거지. 하체. 인간의 하체. 이 대가리가 이만해. 계약자로부터 그냥 돈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 이게 튼튼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이스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이게 옛날에 로저 케니는 요게 1대1이 되게 해야 한다. 부채와 자본 비율을 1대1로 하면 튼튼하다. 야, 너무 신중하다. 4대1 정도면 어떠냐. 하고 이렇게, 논의가 많았었고, 우리나라도 그걸 적용했었어요. 폴리시홀더 서플러스를.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그때 우리나라의 90년대 보험회사들이 통상 한 20배에서 막 40배 했거든. 그러니까 요만한 유아의 다리에다가 성인의 그것도 최홍만에 더 머리를 이렇게 얹어놓은 거요. 그런 보험회사였었는데 이제 이거 IMF 나고 나서 바뀌었죠. 그래서 유럽연합식으로 지급여력제도를 두는데 지급여력제도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그럼 이 돈이 자본이 얼만큼 필요하냐 할 때 어떤 기준 금액을 가지고 이 여력을 갖다가 지급 여력, 그러니까 자본, 보험자의 돈 이거하고 백분율을 계산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준에 대해서 유럽연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 총 거수보험료의 일정 비율 또는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 이를테면 17%면 17%, 19.5%, 19.5%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19.5% 이렇게 정했다고 치자고. 그래서 총 보험 20%라고 하자. 총 보험료를 100억 걷었어. 100억 뻗었으면 이 회사의 지급여력 기준금액이 얼마야? 20%라고 했다 그러면 20억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본이 20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100%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0%인 근거가 뭐냐? 없어.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해보고서 나중에 안 되겠으면 보완하겠다. 좀 더 높여보든지. 그럼 나중에는 40%를 하지 하고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를 할 건가 40%를 할 건가 그때마다가 정책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올해도 외국 환 투자를 하는 경우에 비율을 약간 바꿨더라고. 해보니까 좀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개정 내용 중에 이제 그게 보완됐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 공부하는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왜지? 올해 시행되는 거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구불변의 어떤 컨스턴트한 그런 비율이라 그러면 암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 그걸로 꽉 채워 있는 건데 그런 거 암기하면서 미리 막 11월 달부터 그렇게 암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3월에 바뀌어. 그럼 얘는 옛날 그거 가지고 암기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암기하고 싹 잊어먹어야지. 쓰레기를 많이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통 용량이 작아진다고 그러지. 여러분의 쓰레기통을 좀 제법 늘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워야 할 필요인데 쓸데없는 지식 같은 걸로 꽉 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험업법을 좀 늦게 하자라는 거예요. 늦게 천천히. 그리고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어. 왜 이 기준 금액을 19.7%로 했느냐.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지금은 바뀌었어요. RBC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재작년부터 전면적 RBC를 시행해가지고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그러니까 이 캐피탈은 그대로인데 요거는 그대로인데 요 기준이 이게 뭐하다. 이거 유럽연합식 그러니까 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리스크를 갖다가 베이스로 한 캐피탈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떤 위험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총량적으로 계산을 해내자. 우리가 왜 유럽연합식을 썼냐면 감독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요. 덧셈 뺄셈에만 가능하지 무슨 이상한 수식 같은 걸 적용하는 것에 우리가 능력이 없었다고 해서 유럽연합식을 처음에 사용했던 거예요. 유럽연합식은 썰집계산기만 있으면 되니까 보험료 1년 동안 받은 거 다 더하면 돼. 가서 감독하러 가가지고 일 갖고 와봐. 장부 갖고 와. 그래가지고 덧셈 할 줄 알잖아. 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들이 뭡니까? 감독기관들이 잘하는 게 어디 그냥 호텔 잡아놓고 숙박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야 일하는 줄 알지. 막 걷어붙이고 막 하루 종일 더하고 또 저것도 막 다 더하고 나눗셈은 되잖아. 금융감독원의 직원들도 나눗셈, 덧셈, 뺄셈은 배웠고 덩치더리.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회사의 그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한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는 그런 공식이 바로 이 RBC 제도잖아요. 미국식 거 그대로 갖다 쓸 수 없는 또 이유가 있지. 미국의 기업 풍토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달라. 미국은 분식회계 해가지고 50년인가 실형받은 거 보고 야 멋있다 저 나라.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안 살잖아요. 그치? 뭐 사는 걸 못 봤어. 나는 그 도가니를 이제서나 봤다. 어저께 헤이빌 TV에서 와, 막 분노가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도가니를 지금 봤어. 근데 집행유예가 막 범람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범죄를 조장하고 있어. 형량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리스크 중에 난 제일 큰 보험회사의 파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CEO의 기업 총수의 부도덕이야. 그게 가장 큰 무슨 뭐 환율 리스크, 뭐 보험 거래 리스크, 국제 정세 리스크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망하는 그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총수의 도덕성, 총수의 도덕성. 야, 나 전자회사 하나 갖고 싶어. 우리 나중에 자동차 하나 회사 갖고 싶어. 화재 이리 와봐. 삼성 사장 삼성화재 사장 일로 와봐. 생명 사장 일로 와봐. 여기다가 일단 좀 돈 좀 대출해줘. 여기 법인 하나 만든다는데 삼성 자동차라고 이름을 지은다. 돈 좀 내놔. 대출해. 그래가지고 자동차 해. 하다가 망해먹었잖아. 누가 꼬간 거야? 저 망한 회사가 꼬간 거라고. 누가 갚아야 돼? 갚을 사람 없지. 죽었잖아, 망할 사람은. 삼성 자동차가 꼬갔지 총수가 꼬은 거 아니잖아. 총수는 그냥 꼬주면 어떠하리 하고 권했을 뿐이잖아. 망했어.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누가 떠안는 거야. 계약자, 국민 전체가. 이런 거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보험회사의 파산 리스크는 난 제일 큰 게 기업의 총수요. 총수의 부도덕성. 지돈인 줄 알아. 사금고로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굉장히 많이 이런 쪽으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씨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시대에 그래도 조금 개혁이 이루어졌어. 노무현 정부 때 조금 약간 후퇴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그 기조가 유지되었고 이상한 놈이 난 강파겠다고 하고 나온 놈이 완전히 깜빡시켜버렸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보험업법이 후퇴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어. 옛날에 있던 보험업법의 재벌 규제에 대한 것, 재벌 총수 규제에 대한 것이 이만큼 전진했다가 이렇게 바꾸었어. 옛날보단 나아. 역사는 진보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다가 찍어댔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한번 뛰기 위해서 분명한 거는 나는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정치 풍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의로운 놈이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하여튼 보험업법의 내용들은 매우 정치적이어서
어떤 이론이 없다. 어떤 자가 그 통치하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보험업법이에요. 법을 우리 분류를 할 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지. 나는 너와 거래를 한단 말이야. 이게 사적 법률 관계야. 나와 너 돈 좀 꿔줘. 금전 소비대차 계약. 택시를 탔단 말이야. 그러면 뭐 여객 운송 계약. 또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래가지고 담배 가게에서 담배 샀어.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모두 사적 거래예요. 거래. 딜하는 거란 말이야. 사적인. 근데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개인으로서 이건 나는 개인이지. 나는 또 국민으로서 나라는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나라는 정체성이 또 있지. 나와 국가와의 관계, 이걸 규율하는 게 공법이에요.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고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험계약법, 사법이지. 보험회사라고 하는 개인과 사람과 우리 보험계약자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거고, 민법, 나와 내가 무슨 뭘 거래를 하고, 상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근데 공법 중에는 뭐 국가가 국민과 하는 행위들에 대한 것들, 재판은 어디서 해요? 국가가 하죠. 국가가 재판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민사소송이 됐든 형사소송이 됐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법은 어떠한가? 국가가 범죄 행위를 딱 유형별로 정해놓고 이거 이용하면 처벌한다 하지 마라. 근데 하면 기소하고 처벌하고 하는 국가와 범죄인과의 관계, 공법이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질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본법규니까 당연히 공법이죠. 국민의 4대 의무나 지금은 국민의 권리가 뭐고 국민의 의무가 뭐고 납세 의무니 뭐 이런 따위들, 그런 것들이 공법이지. 근데 보험업법은 좀 요상한 법이에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정들이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 나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규제와 감독을 하는, 감독에 관한 법규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공법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이 안에다가 또 다른 걸 집어넣었어. 여타의 것들을 합쳐버렸어요. 옛날 그 모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감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뉘어있던 걸 합쳐버리고 통합하면서 저 안에는 사법적 규정도 엄청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건 공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저 정체성을 공사 혼합법률이라고 그래요.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법률이다. 공법적 규정이 물론 단연 많아요. 공사 혼합법률이라고 합니다. 공법인데 형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기본 6법이라고 말하는 법대생들 6법전서 이러는 말. 이러한 법들은 공법이라 하더라도 형법과 같은 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지. 어느 날 범죄가 아니었던 게 다음 달부터 뭐가 범죄가 된대. 내년부터는 뭐가 범죄래. 내년부터는 뭐가 범죄가 아니래. 그래서 막 휙휙 바뀌게 되면 정신없지. 내가 어떻게 하고 처신하고 살아야 내가 깜빵한 거냐. 괴롭잖아, 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형법은 모든 국민에게 이거 범죄다라는 걸 먼저 고지를 해주고, 이게 범죄니까 하지 말아라고 고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국민들한테 이거 지키자 해야 되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법은 안 바뀌어, 공법이라 하더라도. 그건 말고 기본법이 아닌 공법 중에서도 행정관청이 행정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행정에 관한 법률이면 그것이 명칭이 뭐건 간에 다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수천 개의 행정에 관한 법률들을 모아서 체계화한 법학이라는 뜻이지 행정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행정관청의 그 권력의 발동에 근거가 있어야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죠. 법치주의는 뭐냐면 법률에 의한 통치예요. 법 없이 지 맘대로 막 자의적으로 공권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 권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누가 마련해준다? 국민이 마련해준다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요대로 통치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는 게 행정법규란 말이에요. 행정법규. 그러니까 우리 보험업법도 행정법규예요. 근데 이 행정법규들은 잘 바뀌어. 당연히 정당이 정당이란다. 정권이 바뀌면 행정법규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거야. 근데 보험업법은 어쨌든 행정법규고 공법이니까 결국 저 안에 뭐가 담아있냐면 국가 공권력, 금융위원회의 권력을,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에 관한 감독에 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되죠. 아무 근거 없이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의 발동의 근거에 관한 법. 제한을 위한 거죠. 공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막 자의적으로 발동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에 관한 법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저 안에 들어있는 그런 행정법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건 공사 혼합법률이라고 뭐 요 정도만 알자. 그냥 국민으로서의 나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요. 개인으로서 나를 규율하는 것, 나와 너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적 생활관계, 사법인데 우리 보험업법은 묘하게도 사법적 규정들이 손해배상 책임, 네가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치면 뭐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가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대신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조항을 둔다든지 그런 거는 완전히 사법적 규정이거든. 얘네들끼리의 문제거든. 국가가 그런데 그러한 규정들도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뭐 임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 보험회사의 임원은 이러한 금치산자가 돼서는 안 되고 미성년자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적 기업의 조직에 관한 그 조직의 이사가 뭐 이래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국가와는 안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도 보험회사에 관한 감독법규로서 저 안에다가 그냥 쑤셔박아 넣어버리는 바람에 저 법은 뭐가 됐다고? 공사 혼합법률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보험업법에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을 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 왜 발동되어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그 필요성은 여기서 찾아보자고. 보험계약자와 사적 거래를 하죠. 사법적 거래. 누구랑? 보험자랑 거래를 하는데 보험자가 얘한테 판매하는 상품이 묘한 상품이란 말이야. 그 상품은 무형의 재화죠. 안 보이는 무형재요. 정보재화고 더군다나 미래재화야. 미래재화. 뭐 요 정도면 특성이 다 나타나죠. 무형의 재화라는 배지를 하나. 사과와 같이 보고 때깔 좋네. 먹고 싶다. 뭐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가 잠재적이죠. 무형재화니까. 수요의 잠재성을 이해할 수 있지. 수요의 잠재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수요를 현재화하고 구체화시키려고 그러면 꼬셔야지. 모집행위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그래서 얘를 누가 보낸단 말이에요. 보따리 싸가지고 아줌마가 가지고 보험아줌마 설계사가 가서 영희 엄마 이걸 들으면 무지하게 좋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꼬실 거 아니야. 우리 모집행위. 그런 모집행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로 막 모집할 수도 있지. 과장해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누가 막을 거냐. 얘는 하려고 그러는데 둘이 맨날 다퉈. 이거 국가가 좀 끼워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정보재화요. 그래서 얘가 상품을 얘가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보험 상품을, 뭐 암보험을 만들었어. 근데 얘는 그 암보험의 내용이 암보험이란 소리만 들리지 어떤 암은 안 된다라는 것이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실 어떤 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자인데 그 어떤 암은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떤 암이 아닌 다른 암들은 다 되는 그런 상품이 인지를 얘가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또 골치 아파지죠. 정보재화라서 상품 정보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독점자지. 상품 정보는 얘는 독점하고 있고 또 물론 얘도 정보의 독점자이긴 해요. 얘도 위험 정보, 해자드의 상태. 그러니까 나는 뭐 간땡이가 부었다든지 유전적 질환이 있다든지 혈우병이 있다든지 이런 건 얘만 알지. 얘가 알고 있는 정보랑 고작해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남자 30세구나. 그럼 남자 30세 위험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근데 얘는 다르거든. 얘는 그 통계하고 다른 놈이야, 얘는. 간땡이 많이 보이죠, 지금. 그런 거라고 그런다면 얘가 감추면, 아, 이 통계대로 죽을 놈이구나 하고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다면 뭔가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 제어예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보험업법에서 감독하고자 하는 것은 얘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이야. 얘가 상품 정보의 독점자인데 잘 알려주지 않고 뭐 그래서 과당 경쟁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허위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할 필요가 좀 있겠죠. 미래재화니까 특히나 이게 바로 이 감독의 필요가 있는 이유죠. 이놈의 재화는 지금 당장 사가지고 효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보험 들고 끝내주는 보험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없어. 보험 들고 10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보험이 끝내주는구나 하고 1억 주네. 이런 10년 후, 5년 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일반의 모든 재화들은 현재 재화예요. 칼라 텔레비전 사서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칼라가 너무 그냥 아주 뭐 생생해. 좋은 칼라다. 그래서 내가 눈이 즐겁다 하고 지금 느끼는 거지만 오히려 20년 후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재화인데 비해서 보험 상품은 미래 재화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입하냐면 이 회사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라는 신뢰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이 회사가 그러지를 못한다 그런다면 10년 후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보험 왜 들어?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서 미래에도 살아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허튼 짓 못하게 돈 빼돌리고 계약자들의 돈 빼돌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는 순보험료식으로 한 푼도 흐트리지 말고 너는 부채의 계정에 착실하게 쌓아놔야 된다라고 규제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사후에 지급 능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채의 계정에 대해서 특히나 더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규제의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겠죠. 옛날에 이렇게 여담만 할까? 빡딱하다, 이제. 옛날에 IMF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다 팔으려고 했지. 보험회사 육삼 빌딩에 들어있는 회사가 대한생명인가?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팔려고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 미국의 그 보험회사에서는 몇 개 회사가 그걸 사러 실사를 한다고 조사하러 왔어요. 그때 그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막 스프레쉬를 받던 이제 그 우두머리 칩이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어. 세 명이 딱 오는데 떠머리 떡도 좋고 막 멋지게 생긴 톰 크루즈보다 더 잘생긴 놈이 딱 나오는데 걔는 짐 들고 있는 애였어. 그 옆에 스커트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원피스 입고 내렸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협상팀장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려줬고 저 여자 뭐야 이제.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나라한테 협상이 결렬됐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공인의 기사들이 쫙 포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온 그 세 명은 비록 톰 크루즈 같이 생겨가지고 가방 들고 왔더라도 게리사 맞아. 액츄얼이 맞는데 그 수석 액츄얼이는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세 명이 여성이었지. 물론 수행원 더 있었지만 대표단이 이 세 명이었는데 세 명의 게리사 맞짱 테이블에 앉았던 우리나라 측의 그 매각인의 그 대표는 공인의 계사였어요. 그만큼 98년도까지 보험회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 뭐 사러 온 거예요? 건물 사러 온 게 아니거든. 대한생명이 가지고 있는 집기비품 값이 얼만가 얘네들이 감가상각을 참 착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장의 테이블이 원래 2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17만 5천 원이구나 하는 거 그거 확인하러 온 애가 아니거든 얘는. 이 회사가 부채의 계정에 얼마나 계약자들부터 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부채의 계정에다가 충실하게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나 얼만큼 또 책임준비금이 부실한가 그거 계산하러 왔는데 우리는 여기 감가상각 계산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었다. 이게 98년도에 이게 무진장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확 바뀌었죠. 지금은. 그때 그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뉴스를 타게 된 게 그때. 보험계리사는 이게
부채를 계산하는 사람이구나. 부채를. 공인회 계산은 부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산 평가하는 사람이죠. 자산 평가하는 사람. 얘들은 빚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죠. 어쨌든 그때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한다 그런다면 교섭력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죠. 계약자, 물론 이 계약자 중에 기업보험의 경우는 좀 예외이지만 일반적인 그런 개인들이 가입하는 가계보험이 대다수니까 보험자와 교섭력이 균형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국가가 끼어들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국가의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규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보험회사를 어법에서는 보험회사라고 하니까 보험회사를 규제 감독해가지고 얘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지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업법의 규정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럼 틀린 겁니다. 얘는 두들겨 패고 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감독법규가 얘를 감독하는 겁니다. 얘를. 그럼 보험회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개인 인정 안 하니까 상호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아시다시피 옛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기원이 된 회사. 다수의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객출하는 제도. 그래서 거대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가 거대 자금을 형성하는 데는 아주 유리하죠. 상호회사는 100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모여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상호회사는 이익을 낸 영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은 상호보험을 계약법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죠? 상호보험. 영리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호부조의 그런 어떤 조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법상의 독특한 비영리회사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에만 있는. 상법에는 없어요. 상법에서는 4개의 회사만 있어. 상법에서는. 상법이 뭘 규율하는 줄 알죠? 상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상인과 상인의 거래, 상인과 비상인의 거래. 비상인과 비상인의 거래는 민법이야. 상법은 오로지 상적 칼라가 있는 사람들의 거래를 규율하고자 만든 거야. 상적 색채가 있는. 자, 그래서 상인의 대표 선수는 주식회사, 한 명에서 합조해서 유한회사, 이 4개가 있어요. 상호회사는 상법이 없다고. 얘는 영리성이 없는 아이예요. 얘는 그야말로 영리성의 대표 선수죠. 영리회사죠, 영리회사. 영리법인. 요 2가지만 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호회사가 없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상호회사가 생명보험회사에서 거의 90%예요. 18개인가가 있습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90%는 상호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험업법이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지네 나라 법을 우리한테 강제했죠. 그래서 민법도 구민법 60년대 개정해 62년부터 시행했으니까 62년도 이전의 민법을 구민법이라고 그러고 현행 민법하고 구별돼요. 구상법 또는 형사소송법, 구형법 이게 다 뭐냐면 현행 일본 형법 민법이에요. 60년도에 가서 해방 후 60년도 가서 국회가 비로소 만들었고 62년도부터 시행을 한 현행 법률들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보험업법 마찬가지로 제도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거 손질하면서 만들어져가지고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출발할 때 상호회사가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호회사의 출발이 지금 전혀 없거든. 하면도 계속 상호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혹시 모르니까 내버려 두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만 있죠. 상호회사는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앞에 책을 보시면
그림 하나 그려놨죠. 내가 본문이 원래 이 책에 조금 있었어요. 그거 싹 빼버리면서 요것만 하나, 그림만 하나 남겨놓고 다 빼버린 거야. 그 그림에 보면 내가 보험사업자, 보험회사예요.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둘이 거래하는데 시장에 실패다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썼는데 시장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없는 것이 보험상품이에요. 보험상품은 왜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될 수 없냐면 수요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수요가 아니지 잠재적 수요란 말이에요. 무형의 재화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격은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보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순보험료라는 것을 싹 통계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보험료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생적인 그런 팩터, 그런 요소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도 없지. 순보험료에서 경쟁한다. 너 순보험료 깎아줘, 나도 깎아줘 그러면 다 망하자는 거지. 죽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료에는 경쟁이 없어요. 순보험료에는. 다만 부가보험료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모집인 경비를 15% 저렴하게 해가지고 디렉트 보험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 광고를 좀 자제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부가보험료에 있어서의 경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보험 시장은 좀 다르죠. 재보험 시장은 수요의 공급의 원칙이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가격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작동이 가능하지만 재보험 시장은 원보험 시장은 수요의 공급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그래서 시장의 실패라고 내가 표현을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이 실패하는데 냅두면 안 되죠. 국가가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죠? 보험료율은 천분율,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는 보험의 단위당 가격입니다. 단위당 가격, 단가, 원가입니다. 이 원가에 대해서 국가가 사인들 간의 거래를 하는데 가격에 끼어들잖아. 뭐라고 끼어들었어요? 충분성의 원칙. 조금 받지 말아라. 충분하게 받아라. 보험금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형성하는 충분성의 원칙. 법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충분하게 받다 못해가지고 과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받지 마. 비과도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비차별성의 원칙. 위험 정도가 같은데, 사고 발생의 확률 정도가 같은데 다른 보험료를 받는다든지, 사고 발생의 확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료를 받는다든지, 이처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험 상품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두어서 금융에 규제를 가합니다. 이것은 보험뿐만 아니에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신탁회사니 하여튼 금융 모두가 전반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감독을 합니다. 선진국, 후진국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감독을 합니다. 내가 왜 웃었냐면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야? 막 미치네. 공부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 보험회사의 주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는데 외국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떠하냐. 외국 보험회사도 가능한데 외국 보험회사 그 자체라는 안 돼. 외국 보험회사에 국내 지점을 두어라. 국내 지점. 이 세 가지는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게 뭐가 있냐. 허가 받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 허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미리 허가의 개념을 좀 얘기할게요. 허가는 뭐냐면 일반적 금지에 대한 개별적 해제예요. 허가가 뭘 해라 마라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허가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먼저 금지를 선 금지해 놓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일반적이라고 여기다 말했지, 내가 지금 일반적 금지라고 그랬어. 금지의 일반적 금지. 일반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다. 너만 금지된 게 아니라 모두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는 거고. 특별이라는 말은 뭐예요? 특히 너한테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오케이? 특별한 거 다른 사람 말고 요 너만 이렇게. 상법이 특별법인 이유는 뭐예요? 상인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 상인에게만 이 법 적용하겠다. 민법은 왜 일반법이에요? 누구나 거래하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혼인을 했다. 혼인을 했어. 우리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내가 담배를 샀어. 제가 담배를 샀어. 누가 담배를 샀어.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민법이 규율에 적용 법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 대해서 금지를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해제해 주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국가의 책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책무가 있는 거죠. 국민의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헌법 구조가 써 있잖아. 행복 추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같은 것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국가란 말이에요. 그 책무의 기본인데 혹시 어떠한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야 이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러면 금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전면허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자동차에 있다고 모두 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금지해 놓는 거예요. 이놈이 막 끌고 가가지고 사람 푹 운전할 줄도 모르는 놈이 면허도 없는 놈이 가서 사고 내면 안 되니까 자동차를 네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개별적으로 하나씩 와가지고 해제를 받아라. 나한테 검사 받아. 그래서 너도 그래 너는 위험이 없구나라고 판단되면 비로소 너한테 풀어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허가예요. 옛날에 그 음식점도 허가제였어요. 한 20년 전에.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음식점도 뭐예요? 위생에 관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국가가 허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유소 허가제 지금은 아니에요. 주유소도 상당히 국가가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현대 국가들이 나가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허가였던데 지금 허가제도가 아니고 그냥 가서 신고하는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업종에 또는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지를 해놓고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거. 면허와 유사한 것이 보험업 허가예요. 보험회사가 나 보험사업 하겠다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보험료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험금 사고도 나겠지. 이따가 줄게 해가지고 꾸러미 딱 싸가지고 니 컬러가로 날라버리면 어떡할 거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에 대해 보호가 필요가 있는 긴급한 곳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놓는 허가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에서 주식회사 외국 보험회사 좌우지간 니네들이 보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제도를 두어가지고 주체의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이렇게 얘를 갖다가 규제하겠다. 지금 보험회사는 어떻게 규제할 거냐면 보험회사의 허가제도로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책임준비금이 이 오른쪽 사이드 봅시다. 하나씩. 건전성. 이 회사 건전해야지. 그 허가제도와 상품 가격 규제도 하죠. 상품에 대해서 가격 규제. 아까 충분성, 이런 비과도성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이거 아마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자라는 거지 결코 내가 지금 보험업법 내용에 대한 강의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문제 속에서 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쑥 훑어서 보험업법에 뭔 내용이 들어있나 미리 대충 예단하는 정도로. 자산운용 규제는 뭐냐면 그래서 얘가 받은 돈을 계약자로부터 받은 N명의 계약자가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자가 어떤 재산에다가 어떤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인가. 부동산으로 그냥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보자 그런다면 뭔 일이 되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20년 전 또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처럼 재테크에 유효한 게 없었어요.
사놓으면 뭐 그냥 1년 지나면 뭐 20%, 3년 지나면 뭐 2배 막 이런 게 부동산이라고. 지금 그 아파트가 자꾸 막 떨어지고 있고, 막 많이 떨어졌지. 나는 지금 본의 아니게 아파트가 3개를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나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 왜 결코 아니야. 친구 잘못 떠가지고. 난 한 채만 달랑 갖고 있고. 나는 그런 불로소득을, 바라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는 욕심이 크게 있질 않아. 사람이 욕심을 많이 갖게 되면 노예가 되는, 누구의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쥐고 있는 자의 노예가 된다고. 조연아가 너 내려. 내가 내렸잖아. 왜 내려, 얘가? 만약에 얘가, 박창진이가, 아이씨, 왜 내려, 내가. 얘가, 나 잘릴 거 각오한다 그런다면, 그냥 니네가 주는 월급 안 받겠어. 라고 한다면, 미친년, 그러고 그냥 너 앉아있으세요. 그러고 그냥 쌩 깔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못했지. 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돈이 노예를 만든다고, 사람을. 막스가 말했어요. 막스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이 화폐라고 그랬어, 화폐. 이 화폐는 명령권이라고 그랬어, 명령권. 그러니까, 인간이 화폐 앞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많은 걸 원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누군가에게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루소가 말한, 난 이 청년들이 이 루소의 얘기 좀 들어라. 루소는 뭐라 그랬는지 아니? 제한이 없는 것이 자유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야.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유라고 그랬거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의 90%는 자유가 없어. 노예. 남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화폐를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남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조금만에 만족한다 그런다면 난 노예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 싫은 거 할게. 돈 천근만근을 줘도 난 저거 필요 없어 할 수 있는데 내가 근데 왜 투기자같이 돼버렸냐 그러면 친구가 실직을 해가지고 자기 경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금을 줘버리면 또 돈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내 명의로 그럼 돈을 주고 그 차에 지가 한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서 반절씩만 자기가 수익을 하게 해달라는 거야. 야, 이 불경기에 이게 튀냐?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줬어. 한 채 딱 물렸네. 야, 이제 그만해라. 또 한 달에 2채나 사놓고서 지금 나 엄청 손해봤어. 그리고 이 자식 내 전화도 안 받아. 야, 이씨. 근데 그래서 지금 뭐한데 부동산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마 쏟아져 나올 물량이나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집 살 생각이 아예 없죠? 바보야, 사지 마. 남의 집 공짜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전세야말로 끝내주는 거라고. 이 집이 좀 낡아진 것 같아. 그럼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 분양한 데 가가지고 깨끗하게, 늘 깨끗한 아파트 지저분하게 만들면서 살으라고 평생 편안하게. 왜 소유하려고 그래? 소유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인간을 노예를 만드는 거야. 뭔가를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거. 즐기는 인생을 서로 향유하는 인생. 그러면 노예가 되지 않고 아주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냐? 딱 살아 100년 산다. 100년 사는 인생을 꼿꼿하게 이성을 세우고 살지 말라고. 계산적 이성으로 꽉 세우지 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것은 있어야겠지. 명석한 여러분의 머리를 버려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바카스의 신 알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적으로 도취의 세계에 살으라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도취의 세계로. 칼막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결코 스탈린의 뭐 그런 식이 아니에요. 뭐냐면 국가가 모든 거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상급여, 무상교육, 애 낳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국가가 다 키워줘. 무상보육원 뭐 이런 다 키워준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필요한 정도의 노동, 재미나게 노동을 하는 거야. 지금처럼 인상 북북 쓰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6시 되면 퇴근하고 그러면서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만 벌자고. 이거예요. 그거. 칼막스가 얘기하는 것은. 천대만대가 막 먹을 돈을 벌려고 궁리하지 말고 그래서 즐겁게 노동하고 그리고 국가는 내 애를 키워줄 거고 우리는 우아하게 가서 뭐 오페라 딱 가서 둘이 신혼부부 가서 오페라 보고 집 걱정하지 않고 집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는 인간을 묶어버려요. 향유하는 거 그냥 좋은 집만 돌아다니면서
오페라 쓱 보고. 오페라 값도 국가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돼. 우리가 막 20만 원씩 주고 오페라를 보잖아. 그거 벅차잖아, 그거. 건강보험이 뭐야? 인간의 국민의 그 정신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지지지지 하는 이런 쓰레기 인간들을 막 만들어내면 우리나라 있지 장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성미 넘치는 국민들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티켓을 물론 20만 원에 팔아야 그들도 다시 재공연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닌가. 우리는 어느 정도만 지불하면 돼? 한 3만 원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 17만 원은 정신건강보험료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저 지금 육체적인 건강보험에 만족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도 이것을 칼 막스가 꿈꾸던 세상에. 칼 막스가 얘기한 것은 감각적 세계, 감각적인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감각적인 인생.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향유하고 공유하는 거지. 소유는 뭐예요? 내 거, 내 차, 내 집.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차인데 내 비행기인데 너 내려. 이따위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덜 떨어진 생각들. 그리고 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기 싫지만 해야 해. 이게 자유가 없어. 근데 적정한 정도의 돈에 만족한다 그런다면 즐기고 살 수 있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일을 해야 돼. 일은 나의 에너지가 돼. 또 다른 어떤 에너지와 충동이 삶의 충동이라고. 그런 충동을 채워나가면서 그렇지만 인생을 소비하고 살지 말아줘. 내 살을 소비하고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지 말고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계속 배터리 채워가면서. 그래서 나는 물론 뭐 방송 댄스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들도 또 나름대로 가끔은 뭐 지지지지 하고 있는데 개상한 애들 그런 거 하고 있네. 뭐 그래서 뭐 다리 쫙 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도 한번 눈여기로 볼만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탐닉하지 말고 고급 예술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여자친구랑 오늘 화이트데이잖아. 좀 일찍 끝내줄 테니까 그 화이트데이에 뭐 그런 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오늘 공연 끝났겠다. 10시까지 하자. 그런 때문에 국가의 책무 때문에 이거 아니다. 내가 지금 미안. 자산운용, 부동산 얘기하다 그랬어. 부동산. 자, 부동산을 갖다가 수익성이 좋은 거 알아. 국민 돈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2배 올렸다. 그 2배로 올렸을 때 1배에 해당하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혁자의 누군가가 이제 올라버려가지고 더 높은 돈을 지불하고 하지 않으면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잖아, 부동산을. 계약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땅값 올려놓는 그런, 이익 올리고 땅값 올리는 그런 자산 운용을 한다 그런다면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따라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는 거야. 자산 취득을 금지하는 겁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갖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계약자의 손실로 돌아갈 것이 뻔한 거 아닌가.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손실을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가지고 유가증권 있지. 엉뚱한 유가증권. 옛날에 무슨 보라는 주식이었는데 이게 뭐 매일매일 상한가를 갖다가 한 2달 해봐라. 그러면 500원짜리가 한 2달 후면 한 50만 원짜리 되는 거 순식간이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50만 원이 됐어. 그 50만 원이 돼가지고 자산 총액이 이제 주식 다 발행 주식 곱하기 현재 주식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1조에 상응하는 회사가 돼 있는 거야. 그 회사의 본사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이거 거의 초가집 같은 집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 짓들을 하지. 오늘 올리면 내일도 올릴 거야.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막 사러 탁 올라간다고. 그런데다가 만약에 계약자들의 자금을 전부 다 투자했어.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는 폭풍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냥 폭풍 낙엽처럼 뚝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한가까지 아무도 거래가 없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손실을 다 봤다. 누구 돈 손실 보는 거야. 계약자 돈이지. 그러니까 자산 운용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겠지.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고 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사고 난 사람한테 처분을 하든 뭐라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부채 개정은 물론이지만 자산 운용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산 운용 규제를 한다든지 부채 그리고 격리 규제라고 했지만 이 부채 규제, 책임 준비금 말이에요. 부채, 자본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정보 공시, 상품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같은 거, 뭐 홈페이지에다가 기재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솔벤시 마진이 지금 여력 제도라는 거 알죠? 솔벤시 마진, 지금 여유. 바꿔야겠다. RBC 제도, 지금 여유 제도, 지금 여력 제도, 솔벤시 마진. 경영 위기에 봉착했어. 그러면 경영 위기에 자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원칙이 상법상의 상적 특성이 뭐예요? 왜 상법과 민법이 거래법이에요, 이거. 그리고 상법도 거래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래법인데 왜 따로 두고 있느냐? 실제로 스위스는 스위스가 아니다. 유럽의 일제 어떤 국가는 민법과 상법이 통합한 나라도 있어요. 민상법 같이 그냥 통합되어가지고 다 거래법이니까. 한데 그리고 지금도 민상법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한데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민법과 상법을 분류해서 두고 있다고. 똑같은 거래법인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 민법과는 다른 상법의 어떤 컬러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색이 달라, 이 두 개가. 그럼 상법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뭐냐? 그러면 첫째가 자본이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 유지 강화에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해서 기업 계속의 공준이라고 하는 뭐 회계학적 얘기, 기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또는 신속 결려주의. 이거 아니, 내가 아는 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훌쩍 보기만 해. 적지 마. 나 그냥 아는 체 한번 해볼게. 세 번째, 외관주의. 설명할게요. 그냥 말로. 계약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속결려주의는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장사하는데 뭐 느린 세물에서는 안 되잖아.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도 빨리빨리 해서 상법은 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빨라. 여러분은 사기착오와 고지의무와의 관계를 알아. 고지의무 해지의 그 제척기간이 3년이야. 그런데 사기착오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이야. 길지. 그런 것처럼 민법은 좀 느슨해요. 돈 좀 꿔줘, 친구. 뭐 이러는데 거기서 막 이성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세미 뭐해서 이자는 얼마나 줄 건데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영리성 같은 것이 없지. 이건 완전히 영리 추구잖아. 상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 이자는 얼마로 줄 거야? 뭐 이런 거. 신속해야 되고. 외관주의는 뭐냐. 바깥으로 처음 보는 상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뭐 저놈의 속이 어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 알 수가 없잖아. 바깥에 드러난 대로 법률 효과를 준다라는 외관주의. 그렇지만 민법의 거래에서는 외관주의가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아닌 거 알잖여.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그러니까 민법과는 다른 특성이 있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인데, 자본의 유지강화 기업의 계속. 상법상의 회사가 파산을 맞게 됐다. 그러면 파산을 바로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파산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든 기업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 회생에 관한 법률을 먼저 한번 거치게 한다고. 그런 만큼 회사도 함부로 넘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일반 채권자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얽혀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아직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게 상법의 취지인데, 더 나아가서 보험회사는 말해 뭐해. 반드시 살려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래서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관리제도가 뭐냐면, 야, 너 그 CEO가 무능해서 그래. 국가가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이 회사 이거 사장 내려와. 그래서 대표를, 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그자가 대표권을 행사하게끔 해가지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든지.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회사 망가질 대로 너무 망가졌어.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라도 살려야 돼? 그 난파선에서 계약자를 내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계약 이전이야. 고스란히 이 리젠트 화재가 옛날에 있었는데 2002년도에 망했어요. 그 계약자들을 고스란히 그 리젠트 화재라는 난파선에서 계약자를 들어가지고 동부화재에다가 몇 명, 삼성화재에다가 요거는 니들은요 삼성화재로, 여기다가 니들은 현대해상으로 이렇게 해주고 승객을 날라줬어. 계약의 이전이야. 그 계약을 동일한
동종의 계약을 저 회사의 동종의 계약자한테 이렇게 날라다 주는 거야. 계약 이전은 구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선박은 빠지는 거야. 세월호 생각난다, 그지? 세월호 생각나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다. 내가 참 기가 막히게 세월호 그 소식 듣고서 나는 내가 안타깝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 내가 나 때문에 그랬나? 내가 안 봐도 보이는 거야, 이게. 저게 보이는 거야, 이게. 저렇게 될 것이. 아이들은 아직은 있는 상태에서. 왜냐. 우리나라의 관이, 공무원이 계산적이야. 너무 계산적인.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 살아남는 기술에 능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 줄도 모른다는 일을 갖다가 무릅쓰려고 그러는 용기가 없어. 그래. 돈키호테가 없다고.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이 나라엔 돈키호테가 없는데 저 일이 어찌 될 건가. 역시 마찬가지야. 누구도 나서서 책임져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 이렇게 나서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구경만 했다고. 이런 나라죠. 난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1등 하는데 돈 버는데 감각은 메말라 버렸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성은 반짝거려. 빛나는 이성. 없어져 버린 감성은 소멸해 버렸어. 측은지심, 수고지심, 시비지심, 사단 이딴 거 찾아보니까 점점 힘들어져. 감성이 회복돼야 돼, 감성이.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에 끼어들었다 괜히 잘못하면 잘리는데. 에이씨, 누가 하라고 그래.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그러니까 아마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초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감성을 가지고 이성을 억누를 수 있는 계산적 날카로움을 억누를 수 있는 이수연이 같은 일본에서 왜 누구를 구하려고 그랬던 그런 이들이 점점 없어져. 초인 위버맨시가 없어져. 전부 다 참다운 인간이 없어져. 나만 해도 이렇게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껌짝짝 피고 심지어 여학생이라도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디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이유는 중딩이 무서워서 그런데. 중딩 때문에 중딩. 내가 그 얘기 듣고 이거 우리나라 중딩 아이들이 좀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 이런 교육을 하느냐. 1등만 오야오냐 하고 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얘가 가지고 있는 감성은 싹 무시되는 거야. 근데 1등들이 잘 되는 거 봤어? 난 별로 못 봤어. 1등들이 잘 되디? 1등 하던 애들이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뭐 한다. 당신 딱 했죠.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나중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 웃잖아. 아니 제가 이원 그거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잖아. 각종 부패와 전쟁을 하겠다고. 부패가 부패와 싸우겠다니까. 이거는 뭐야.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버린다고. 감성은 없어. 소멸해버렸다고. 측은하다. 나라 막 들고 가야겠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계산이 감성 밑에 딱 깔려버리는 정말 천대원 인간은 어디로 왔냐. 우리는 뭐러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건가. 이것만 고민해. 전공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음악 시간에는 그냥 노래 몇 개 하고서 대학 가야지. 1학년 때 1학기 배우고 말지 지금. 체육 시간도 없어. 공부해야지. 영어, 토익 공부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에 점점 감성적인 인간은 다 어디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 나라 그러면 발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내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애들한테. 합병. 야, 니네 두 회사가 체력이 약해. A 회사 더하기 B 회사. 이렇게 해라. 니네 두 회사 합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B가 됐어. 이게 뭐야? 흡수한 거지. 흡수합병. A 회사 더하기 B 해가지고 C가 생겼어. 신설하는 합병. 어떤 적이든 체력을 보완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리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체를 합쳐가지고 튼튼한 회사를 만들자. 합병을 보험회사 스스로 쥐들이 할 수도 있고 명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청산. 설거지. 청산.
청산하는 방법에서는 우리 이 생각을 해줘. 어떤 사람이 보호해야 돼, 청산할 때. 이 보험에서 그래서 이제 없애기로 했어. 주주가 보호해야 될까? 계약자가 보호돼야 될까? 계약자죠. 계약자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배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에 모집, 아까 얘기했지만 잠재적 수요를 갖기 때문에 모집이 치열하게 되고 과다해지게 되지.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규제, 시험도 좀 보고 얘가 또 전과가 있나 없나 이런 자격들을 따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모집인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모집의 규제. 내가 지금 모집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계사는 물론이요.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하여튼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자격을 규제하고 금지 행위를 여기다 쭉 열거해놨어요. 허위 과장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A 회사의 설계사가 B 회사의 약관을 가져와가지고 B 회사의 약관 중에 이거 보셨죠? 이거밖에 안 돼. 우린 이렇게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뭐냐? 일부 비교. 자기가 좋은 것만 비교. 나쁜 거는 비교의 대상에서 빼버려가지고 왜곡시켜버리는 거. 이런 거 금지하는 거. 전부 비교는 허용합니다. 명백한 거니까. A 회사는 이렇다고 전부 비교하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또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건 뭐 말 같지도 않은 행위들인데 여러분들 틀릴 리가 없겠지 이런 건 나중에. 그러니까 모집 절차 볼 때는 모집에 문제 풀 때는 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이건 안 돼요, 나빠요 그러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모집 규제. 그다음에 그 모집인이 그러니까 보험 중개사, 설계사, 보험 대리점이 대상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랬을 때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구도야. 그러니까 원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금 이게 누구의 가해자가 모집 종사자가 구라를 쳐가지고 계약자가 혹하게 만들었다고 계약자가.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얘가 피해자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금을 사망했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됐어. 이를테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인한테 남편 서명 당신이 그냥 가라로 해도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로 했더니 나중에 그거 문제가 돼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 732조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강행규정 중에서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 강행규정이어서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관계없어. 무조건 무효입니다.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사후에 추인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잖아. 하여튼 추인 이전에 죽이면 죽을 뻔.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항이거든. 근데 나중에 아직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추인해줬다. 의미가 없어 이거. 왜 죽을 뻔한 놈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계약 효력이 나기 전에,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계약이 성립할 때잖아. 성립할 때까지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데 괜찮아 하고 얘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돈 못 받게 됐다. 그러면 1억 원의 생명보험을 못 받게 됐다.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을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0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아무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배째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배째할 거야? 얘 돈 없어. 근데 돈 있는 놈이 있어. 보험회사. 얘의 소속 보험사가 있어. 소속사가. 이때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보험업법이 열어줬다고. 물론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피용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그 피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는 건데 문제는 얘들이 뭐예요? 보험 대리상 같은 경우. 대리점. 완전히 별개이자죠. 사용자가 피용인이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뭐가 있을 때요? 지감독권이 있을 때예요. 지감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저기다. 그런 조항도 두어서 모집을 규제하고 있는 거야. 모집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감시. 자, 보험회사의 경영을 좀 투명하게 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을 좀 사전적으로 이렇게 아예 이렇게 위와 같이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계약 난파선이 되는 일을 좀 막아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골몰하다가 만들어진 제도가 IMF 때 특히나 이게 98년도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를 봤어 그랬더니 프랑스를 가봤어 또 독일을 가봤어 개판치는 건 마찬가지거든. 우리나라의 상법이 프랑스식이에요. 우리나라의 족벌적 선단적 족벌 규정 황제와 같은 그런 경영 권력 대주주의 경영 이 프랑스식이었다. 유럽 중에서 유럽 회사법들 중에서 독일이 조금 뭐 하다 하더라도 독일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옛날에 유럽 대륙의 상법은 대주주의 권한이 좀 막강해요. 그런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법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만 잘 운영되어 와서 와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주 거지같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좋은 조항이 있었네. 유럽에서도 이러네. 유럽에서는 그런 짓 안 해, 임마. 근데 난 할 거야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판을 치니까 그거에 대한 안티테제로 어디로 간 거냐면 미국으로 본 거야. 미국 잘하고 있잖아. 미국에 뭐 특별한 제도가 있나 봤더니 사회이사제도. 이거 수혈이에요, 수혈. 자동 거수기하고 있는 대주주의 꼬봉들이 이사로 앉아 있으니까 이사의 의결은 항상 대주주의 의도대로 의결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피를 좀 수혈하자. 세피를 좀 수혈하자. 그래가지고 사회이사 제도를 둬서 회사 내에 있는 인사가 아니라 회사 바깥에서 초빙해 오자라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매열해 와서 매열해. 감염된 피를 수혈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이사 제도는 폐지하는 게 나아. 저따위로 하려면 폐지하는 게 낫다. 국민적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 또는 사회적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꼿꼿한 인격자가 수혈되어 온 게 아니라 깨끗한 피를 수혈해 온 게 아니라 더럽고 때가 묻을 대로 묻은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피로 수혈을 해놔가지고 원래 피보다 더 들어. 사회이사가 이 사회에는 1년에 한 번 참석할까 말까 하면서 돈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관피아의 구멍이야, 구멍. 관피아의 어떤 입구에 있고. 높은데, 무슨 통신회사의 사회이사 누구다. 그 정보통신부에서 뭐 국장을 하고 있다. 이리 와서 잠자리 하시죠. 자리 만들어주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죠. 더 더러운 피라고. 관피하는데 난 그거 왜 분노를 하느냐. 지들 봉급 누가 줘? 국민이죠. 국민한테 봉급받고 봉사는 누구한테? 국민 뒤통수 치는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봉사하고 있다고. 이런 새끼들이. 아니, 현역에 있을 때. 대한항공 사건에서 봤잖아. 무슨 운항관리국인가? 감독하는 거 있잖아. 국토관리부? 있잖아. 봉급은 국민한테 받고 충성은 대한항공 가서 하잖아. 이 새끼들 이거. 이런 새끼들이 또 은퇴했다고 또 이제는 또 대한항공에 사회이사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더러운 피를 가지고. 사회제도, 이사제도는 하여튼 원래 깨끗한 피를 수혈하자라는 건데 수혈이 안 되지. 수혈이 안 되고 있어. 이 미국에서 온 제도예요. 미국 제도. 미국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될까? 교육이 잘못됐어. 1등 교육. 날카로운 돈 버는 교육을. 그 이성 위주의 교육. 감각의 소멸. 이게 이유야.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시비를 가리는 감각.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소리, 양심의 소리. 안 들려. 귀가 있어도 절대 들리질 않아. 왜 그런 귀가 됐느냐? 막귀가 되어버렸느냐? 공부하느라고 감각을 기를 여유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감각을 길러야 돼. 좋은 음악이 있으면 뭐해? 듣는 귀가 없는데. 귀가 막혀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뭐해? 들리지가 않는데. 좋은 그림이 보이지가 않고, 좋은 어떤 선행이 보이지가 않고, 나쁜 짓거리만 보이고, 쟤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이런 눈가를 갖고 있다고. 오디푸스는 그랬잖아. 오디푸스 왕. 눈가를 빼요. 자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다. 눈을 팍 뽑고. 안 뽑잖아, 이완구는.
지가 왜 모를까? 지가 거기 있어서는 안 돼. 쪽팔린다 내려가자 그래야 할 걸. 감사위원회. 이것도 미국 제도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 이 규제를 가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얼씨구나 하는 제도죠. 썩은 피를 수혈하는 제도. 내부 통제 기준은 뭐냐면 직원들의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선언적인 헌장을 하나 만들어 놓자. 회사마다. 헌장이 없어가지고 부패하고 기업들이 보험회사가 저런 리젠트 화재 같은 말을 망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장 만들어 놓고 헌장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준법감시인.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은퇴하셨어요. 이번에 명예퇴직하셨구나.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자리 만들어주는 제도지. 그래서 새 제도가 생기면 겁나. 어쨌든 보험업법의 기본적인 원래의 이념은 뭐냐면 이러한 규제를 가해서 누구를 규제해? 보험회사를 규제해가지고 계약자를 보호한대.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와서는 이제 그냥 문제만 풀 거야. 계속 문제만. 요만큼으로 공부가 다 끝났어요. 보험업법 공부 다 했어. 10분만 쉬었다 합시다.